현재 일본 규슈와 시코쿠를 횡단하며 많은 비를 뿌린 태풍 산산이 혼슈 중부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곳곳에 국지성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현재 혼슈 중부 아이치현 남쪽 해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18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규슈에 상륙했을 때와 비교하면 크게 약화했습니다. 태풍이 혼슈를 향해 서서히 북상하다 열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혼슈에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풍이 약화했다고 해도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지에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호우에 일본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72시간 동안 8월 평균 강수량을 3배 넘어선 6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 현장에서 불안함이 극에 달한 일본 국민들이 보인 모습은 충격적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사연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사토 미카입니다. 35살의 평범한 주부죠. 요즘 일본 상황들은 뉴스를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난카이 대지진과 태풍 소식들이죠. 먼저 전문가들은 난카이 지진이 30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70에서 80%로 예상하고 있어요. 규모는 7.0에서 8.0으로 엄청난 지진이죠.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실종자 23만여 명, 건물 피해는 209만 채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수도권 서쪽인 앞바다부터 규슈 동부 해역을 잇는 난카이 해곡에서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대지진이죠.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불안정한 곳은 거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딱 그 부분에 있는 곳이 난카이 해곡이고요. 이 대지진은 역사적으로 사망자 1만 명 이상을 낼 정도로 무서운 지진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죠. 마지막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더더욱 걱정해야 할 문제고요. 8월 19일에는 일본의 이바라키현에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죠. 그 전에도 6.8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작지 않은 지진이 일주일 단위로 발생하고 있어요. 때문에 현재 일본 시민들의 불안은 극을 달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산산이 다가온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죠. 이전의 태풍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월 31일 TV에서 태풍 경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고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태풍의 위성사진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일본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TV에서는 계속해서 대피 권고와 비상대책을 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끊임없이 펼쳐졌거든요. 우리 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생각들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보니 이미 하늘이 불길하게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뭇가지들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비상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충분할까?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의문이 제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죠. 시간이 갈수록 제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우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이 재난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 불확실성이 저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매일 밤 뉴스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공포감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그렇게 태풍이 일본에 상륙했을 때 그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48시간이 시작되었죠. 시속 61km의 강풍이 불면서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간판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 광경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죠. 집 창문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마치 집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엄청난 폭우였어요. 하늘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았죠.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집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밤새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옆집은 지하실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폭우로 인한 홍수도 심각했어요. 물이 범람하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죠. 우리 동네의 일부 지역도 물에 잠겼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도시의 지하도가 거대한 수영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SNS를 통해 접한 피해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클 거라는 소문이 돌았죠. 숫자 뒤에 숨겨진 개개인의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자연재해보다 이번 태풍이 훨씬 강력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 다가올 태풍들이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와 12호 태풍 리피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마치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죠. 기상청 영상을 보니 야기와 리피는 마치 쌍둥이 괴물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위성사진 속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직도 피해 복구가 한참인데 태풍이 또 온다는 사실에 두려웠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태풍들에 물에 잠긴 도시와 무너져 내리는 건물들이 보였죠. 잠에서 깨어나도 현실이 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번 태풍이 일본을 비켜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던 중 한국 소식을 보게 됐죠. 한국은 이번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일본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좀 미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니요. 왠지 모를 부러움에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상황을 돌아보니 더욱 암담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몇몇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죠. 저도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치만 일본에는 가족들도 있고 현재 생계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있더라도 현재 피해로 항공편마저도 취소가 되고 공항도 폐쇄를 하는 형국에 일본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죠. 일본 당국에서 식량 보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태풍까지 덮쳐 일본 내에서는 사재기가 늘고 있어요. 마트와 편의점은 모두 물에 잠기거나 문을 열지 않고 있죠. 현재 마트에서는 쌀 품귀 현상도 일고 있어요. 힘들게 쌀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쌀 매대가 텅텅 비어있지 뭐예요. 근처 마트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빈손으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쌀 품귀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원인들을 늘어놓더라고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쌀 수확 시기가 늦어졌고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라고요. 그리고 올해 일본의 많은 관광객들이 쌀을 소비했기 때문이래요. 오사카는 특히나 쌀을 구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정부에 비축살들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현상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현재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은 달랐죠. 현재 태풍과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금방 지나간다는 말은 가혹했거든요. 분명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 또한 현재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대처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재난 상황에 대해 대처가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지진과 태풍을 겪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절박한 마음에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모두 자신들도 피해가 크고 부족하다며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외로움과 무력감이 느껴졌죠.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일본인이 대부분이지만 한 집에 한국인이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국인과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았죠. 그치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거든요. 그 한국인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 한국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죠. 문 앞에 섰을 때 너무 떨리더라고요.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바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집도 피해가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문 밖에서 보이는 집안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곳곳에 양동이가 놓여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남은 식량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인의 반응에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한국인이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척 당황했죠. 그리고 역시 도와줄 리가 없지. 이 사람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큰 기대를 했다면 너무 양심 없는 일이었죠. 그때 그 한국인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손에는 쌀을 들고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무시하고 집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쌀을 가지고 나오던 거였죠. 저는 혹시나 쌀이 남아서 그런가 싶어 쌀이 많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자신도 얼마 없어서 이거밖에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말에 그 한국인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한국인과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어졌죠. 어떤 생각으로 행동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잠시 대화할 수 있냐고 묻자 한국인은 저를 흔쾌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저희는 잠시 통성명을 했어요. 그 한국인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민호의 친절함에 긴장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민호와 저는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처음이라고 했죠. 그러자 민호는 놀란 얼굴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자. 이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을 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애써 이해하려는 듯이 보였죠. 민호와 긴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왜 저를 도와줬냐고 묻자 민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당연하고 한국에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이웃들은 저를 돕지 않았는데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민호의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죠. 민호는 2007년 한국에서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태안 바다에 1만 킬로미터의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죠. 저도 이 사건은 뉴스로 본 적이 있었어요. 지역의 양식장과 어장이 이 사고로 인해 9천여 헥타르가 원유에 오염됐던 사건이죠. 수많은 어패류 및 동물들까지도 폐사했으며 해변에까지 기름이 몰려와 기름 범벅인 사진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생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재앙과도 같은 사고요. 민호는 사고 선박의 구멍을 막는 데에도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어요. 관련 전문가들은 태안 바다와 지역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빠르면 10년, 길게는 2,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죠. 실제로 1995년 7월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원유 유출 사건만 봐도 그래요. 10년이 지난 2005년까지도 침몰 해역에 기름띠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때 저는 기름 유출 사고만 기사로 잠깐 접했지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1년 만에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23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직접 기름을 닦아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던 기간이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1년 만에 복구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죠. 일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이가 아닌 자의로 참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일본이라면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민호는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202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국민성과 시민의식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한국은 남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발뻗고 나서는 민족이었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민호의 얘기를 듣자 새삼 한국인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였죠.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때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본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지진뿐만 아니라 이 지진으로 인해 최대 4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거든요. 이 피해로 약 1만 5,900명의 사망자와 2,500명의 실종자가 생겼죠.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심각한 손상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되게 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600억 달러 정도나 된다고 해요. 아직도 그때의 공포를 생각하면 몸이 떨릴 정도예요. 민호는 그때 한국인들이 일본을 도왔다고 얘기했어요. 일본은 그때 큰 피해로 인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한국은 일본에 9천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본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런 도움을 받고도 일본은 한국 불매운동과 혐한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때의 기억과 일본을 도와준 한국에게 고마움이 느껴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게 가지고 있던 제 편견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런 도움을 받고도 몰랐다는 게 죄스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도 민호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거라면서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런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민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진정한 인류애를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점들을 일본이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는 자신도 아직 배울 점이 많다며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연신 민호에게 고마워했어요.
쌀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정한 강인함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민호 씨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제 자신도 반성했죠. 아직 태풍 피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도 지내고 있죠. 그치만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알 수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이 점이 바로 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공포 속에서도 한국인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 작업이 끝나 얼른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본 정부도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남을 위해주는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와 태풍 피해로 일본은 아비규환인데요. 일본에 사는 사토 미카의 제보로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남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한국인 민호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